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용번호 3617번이 적힌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노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독방에서 서바이브하기 힘들다, 특검 기소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등 직접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곧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하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 15분 수용번호 3617번 배지를 단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의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손에는 이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캐리어 속에 담아온 말일까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후 10일의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그. 오늘 신문에서는 특검을 향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추가 기소된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이었고요. 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못하니까 하얀 흰 머리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서 피고인석으로 걸어가고 가볍게 방청석과 또 법관들이 있는 법대를 쳐다보고 앉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방송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인데요. 앞서 보신 건 언론사 카메라가 촬영한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언론사 카메라는 모두 철수하고 법원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법원 측에서 방송 시작 직전쯤에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편집이 또 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위주로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오늘 85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내란 재판에 그동안 11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재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했었는데 많이 한 석 달 전보다는 좀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건강상에는 이상이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넥타이 그동안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던 붉은 넥타이는 안 하고 나왔습니다만 예. 그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보여왔던 모습보다는 오늘은 좀 다소 좀 그런 모습들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 대한 그 지금 기소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노타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 노타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붉은 넥타이는 더 이상 착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윤 전 대통령이 보수와 국민의힘을 놓아줘야 합니다. 계속
보수의 상징, 어떤 국민의힘의 상징색에 해당하는 붉은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계속 국민의힘의 계엄을 오버랩시키고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 본인의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징은 본인이 차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형사 피고인으로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 본인에게 남아있는 책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사실 이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 겉모습에 대해서도 이른바 피처성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붉은 넥타이가 없는 게 좀 주목이 돼서 이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상징을 버렸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상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보석신문은 사실 영상 촬영이 불허가 됐는데 보석신문을 불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 촬영이나 공개에 있어서 예.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사항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고 예.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석신문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다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또는 국가기밀적인 면이 다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불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녹화된 영상도 전부 공개되는 게 아니라 편집돼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예. 다들 좀 착잡한 기분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6공화국 이후에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들의 어떤 그러한 퇴임 이후의 모습들이 대부분 좀 비극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좀 논의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러한 단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마 오전에 뭐 직장에 계시거나 일 때문에 이 소식을 못 접하셨다가 이제 좀 이른 퇴근하시고 TV를 켜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추가 사건, 오늘 첫 공판에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은 약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휴식 시간 없이 보석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보석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보니까 1.8평짜리 방 안에서 표현 그대로면요.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 강력범 대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위헌성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자를 향한 목소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1.8평짜리 방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그 비슷한 평수에 살고 있는 국민들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수로 비교하면서까지 본인이 구치소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자체가 과연 전직 대통령이 맞나라는 정도로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강력범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하는데 강력범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법정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 강력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에 비례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뭐 보석 청구가 인용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석 청구라는 것은 쉽게 인용이 되는 게 일단 아니죠. 예.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다른 재판부에서 그것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만이 보석이 인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법정에서 걸어 나온 모습이라든가 좌석하고 꼿꼿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11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죠. 불구속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을지 재판부 입장에서 그 부분에 의문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라고 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이게 오가면서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보석신문에서 이어 나온 발언이고요. 송영훈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보석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발언으로 전해지는 것 중에 예. 건강 상태가 응급하지는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비춰 볼 때 보석 허가의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이미 별건의 재판이긴 합니다만 그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체 성격의 재판에 이미 11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도망할 염려의 기준은 어디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출석이 확보되느냐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도망할 염려는 결국에는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재판에 안 나갔는데 보석을 하면은 재판에 나온다고 어떻게 법원이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것이고,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보석 그 신문기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직 대통령이어서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재판부로서는 귀담아 듣지 않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지금 세 분의 변호사님 계시고 또 한 분의 정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분 중에 혹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전에 뭐 영해 수렴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거기에 반대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이제 보석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에서 또 불허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석을 인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라고 하는 게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 재판과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변호인들이 저는 좀 제 귀를 좀 의심하는 발언들을 좀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난 지지자들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 이런 사실상의 협박에 준하는 내용들을 보석을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변호인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변호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법정에서 하는 저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본인의 지지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까지 저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법정 안에서 법관들을 압박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1.8평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자체가 힘들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홍거실의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쓰는 홍거실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의 크기가 저기보다 1.8평보다 조금은 크겠지만 거기에서 6명, 7명씩 이상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추는 것, 이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매우 안 맞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수용 시설에 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6만 명들 중에 저 독방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0.01% 이내로 매우 적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바이브가 힘들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하나만 더 분, 말씀을 예. 드리면 그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이 발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옥고라고 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정말 그 한계 상황의 주거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재임 중에 그런 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1.8평 안에 있어 보니까 아 그때 그분들의 환경을 더 개선해주지 못하는 것이 정말 못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보수가 지금 저런 발언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점과 반대로 해야 앞으로 재건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쪽방촌에서 한여름에도 범죄에 노출될까 봐서 그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데 문 닫아놓고 지내시는 분들, 혹은 문 열어놓고 주무시면서 밤에 뭐 범죄자가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지내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보수 재건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상수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이 보석제도라는 것이 국민들이 강하게 요즘 인식하게 된 사건이 또 있죠. 아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이 허용됐던 사례가 있었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많은 규탄을 하고는 있지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은 허용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무조건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사법부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꼭 편향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하나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짧게요. 지금 요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전 송영길 대표의 보석에 관련돼서 이 말씀들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안들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내란 사건과 어떻게 동치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분들은 6개월의 구속기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그 보석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온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견이 있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예, 정치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김진욱 의원께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갖다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또 새롭게 들어온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방송사 카메라는 철수하고 법원 카메라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자막까지 처리를 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예,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서초구 로비스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예, 앉으십시오. 예, 오랜만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으시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주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목이 약간 잠긴 상태 같은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 저희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테지만 비교적 큰 목소리로 또 대답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만 더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증인신문에 부동의할 증인이 130명 정도가 된다.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부르면서 특검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특검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소된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표현 자체에서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뭐 저도 법률가기도 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죠. 근데 법률가 출신답지 않은 발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발언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조금도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 발언이 보여주는 것은 이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실관계나 증거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다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왔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이러한 발언은 조금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발언이었다. 저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형사재판 공판 전까지 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발언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충분히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예.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그 감정적인 발언들은 앞으로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거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제가 봐도 이거는 왠지 불리할 것 같은데 싶은 발언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심리 때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예. 사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발언을 법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도 본인의 재판에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사실 모든 것들은 지금 사법적인 절차와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의 경우에도 특검이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진술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이고요. 여기에 부동의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절차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공판 중반부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강희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7일쯤에 새로 작성해서 마치 12월 3일에 작성했었던 것처럼 뭔가 서류상으로도 정당화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백보양보에서요. 예. 계엄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는데 예. 사후적으로 부서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면서 고의로 날짜를 틀리게 쓰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와 비슷하냐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을 속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요. 그런데 실제로 발언한 내용을 그 속기록에 삭제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다음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한 내용과도 지금 상반되는 것으로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의구 전 실장이 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선서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이것과 좀 면밀하게 대조해 볼 필요가 있고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사실은 사실관계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가 없는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틀 전에 방첩사 대공수사과의 최진욱 소령이 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인이 계엄 당시에 김대우 방첩사 수사과장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으면은 수방사로 압송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즉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점점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부분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새롭게 추가된 사건이라고 저희가 표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앞서 저희가 발언을 들었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등등의 혐의입니다. 박상수 의원님,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기소다라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또는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2번 이렇게 중복해서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원칙인데요. 글쎄 뭐 이거는 뭐 변호인이 충분히 주장해 볼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는 예. 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또 내란 특검에서 또 따로 기소를 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중첩이 된다라면 동일한 사실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변호인이 한번 주장을 해볼 수는 있는 사안인데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예외가 좀 있어요. 이제 예외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지점들이 물증들이 이렇게 나오는 지점들이 있고 또 증언이 확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일관되게 무죄 변론, 무죄 취지의 그러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들이 나는 정말 잘못 없다,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증이 확실하고 증언이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는 무죄 변론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법정 최고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말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리는데 그러한 측면이 없이 그냥 무죄 변론으로서 전부 부인을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도 그렇게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변론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정치적인 목적이라 하면 결국 뭐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그렇겠죠.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당시 대통령이 판단할 상황이며 내란이 아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김진욱, 송영훈 두 분께 여쭙고 백다영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주장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의 행위가 예. 적법한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을 대통령 측에서 파면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8대0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저건 사실상 저는 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는 제가 봐도 어떻게 법조인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저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 이 발언을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몸을 앞쪽으로 내밀면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니터를 뭐 바라보게 됐다는 그 자세를 좀 고쳐 앉았다라는 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 기자의 전언이거든요. 저런 발언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헌법의 적입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을 때 서울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부돼서 입당이 보류됐었죠. 역시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실 자격이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런 논리를 관찰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헌 위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계엄을 해도 국회 입법권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법에 따라서 사법권에 대해서는 비상수단이 동원될 수 있어요. 자, 헌법 84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법원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것 아닙니다. 다만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을 뿐인데 하나의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어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는 상황이 생겨서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위헌 위법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식의 논리로 하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위헌 위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적이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마 며칠 뒤쯤에 나오게 되겠죠. 오늘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네 패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방송 중에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국회 상황 백다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가 곧 종료됩니다. 잠시 후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고삐를 놓지 않을 듯한데요. 할 것이고요. 지금 법안 한두 개를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분들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 무려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 1948년 출범해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결국 단판을 내리게 된 검찰. 검찰 개혁, 닻이 올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었다면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으로 후세가 기억할 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후 6시 23분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돼서 종료가 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후 6시 23분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의원들의 의결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이른바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하루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마저도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리시키는 것이 맞고 그 분리시키는 그 가장 첩경은 검찰청이 가지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고요. 오늘 잠시 후에 약 한 1시간 이내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목격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그 정부 조직법의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에겐 피해가 없고
또 일정한 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무소 불위의 권능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 필리버스터 역사상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법안 통과되면 특별히 이에 대한 대응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검찰청이 폐지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떠한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지금 이 사안을 밀어붙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청 폐지 이후 민생에 있어서의 민생범죄 수사가 굉장히 약화되고 치안이 약화될 수 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신동욱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69박 70일 최장 필리버스터도 현재는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청 폐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폐지가 된 다음에라도 69박 70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아마 국민들도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법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를 했다고 군을 없애면요 나라는 다음 날 망합니다. 쿠데타를 했다고 군을 없애고 경찰에게 국방을 맡기면 나라는 그 다음 날 망합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고쳤을 생각을 해야지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맡기고 지금 앞으로 공수처처럼 될지도 모를 중대범죄수사청에게 기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그저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밖에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공소권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그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96조에 따라서 검찰청은 행정조직으로서 법률로 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법률 전문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조현삼 변호사님, 이로써 위헌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까요?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관련돼서 국회를 지원하는 그런 조사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실무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야 공이 입법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질의하고 회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신을 통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헌법 89조를 문제 삼곤 했습니다. 예. 헌법 89조를 살펴보게 되면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찰총장이라는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개편을 통해서 그 해당 정부의 그런 정책과 방향성, 비전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 오곤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도 그 연장선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론을 예. 제가 저 한겨레 기사의 거두절미된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라고 하셨는데요. 저게 서영교 의원실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왔는데 답변 전문이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영교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면서 리서치를 도와줍니다. 다만 헌법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해석기관인가 그것에 관해서 의문이 있고 세 번째로
입법조사처의 많은 보고서는 그 입법조사관 한 명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 전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걸 공개한 게 지금 서영교 의원실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신뢰성이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헌법 89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합동참모의장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9조 16호에 검찰총장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죠. 이것을 과거에 명칭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의장, 즉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이것이 위헌 시비가 걸려서 포기했습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도 이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역시나 위헌 시비가 있어서 정부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헌법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앞으로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영교 의원실에 답변을 한 것은 맞고요. 한겨레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다만 전문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저희도 추가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헌법 89조가 검찰청 폐지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한겨레에서 보도한 사실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사안입니다만 역사는 도도하게 아까 흘러간다고 김진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곧 오후 6시 23분이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될 것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럼 유예 기간 동안에 연착륙을 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TF를 구성해서 예. 총리실 산하에다 두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이 생기고 또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이 생기는 이 과정들을 준비해 가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일 이제 그 핵심 쟁점이 될 것은 과연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검찰청이 조직이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또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이 야당에서도 무조건 이것을 반대한다고만 해가지고 이 논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방식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방식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는 걸 역할을 다해 주십사라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조윤삼 위원님. 그럼 검사와 수사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막연하게 궁금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정해진 바는 아니겠죠. 예.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를 통해서 정해지고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와 수사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공소청에 남아서 공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청,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다수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남는 분위기 그리고 중수청의 경우에는 다수의 수사관들이 남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년 동안 이것 좀 정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큰데요. 예. 검찰이 만약에 수사권,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런 게 다 없어지면요. 지금 1년차 검사가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10년 동안 없어진다면 11년차 검사가 돼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1968년에 최고인민검찰원이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뒤에 문을 열었지만 중국은 지금도 공안, 그러니까 경찰 중심의 국가지 검찰이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뭐 변호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조 실무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는 거죠. 그런데 10년 뒤에 검찰의 기능이 복원되더라도 11년차 검사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래 연차의 검사들 수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축적한 경제사범에 대한 노하우, 또 지능범죄를 수사하는 노하우, 나아가서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될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순간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여야가 좀 마주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글쎄요.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한 4박 5일 정도로 계획을 짰던 필리버스터가 69박 70일이 될 거다라는 한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할 것이고요. 대다수의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을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했을 겁니다.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비쟁점 법안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수 의원님, 이거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좀 싸울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안 수사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다음에 세모자 그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게 다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이러한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폐지부터 하고 보자. 1년의 유예 기간만 둘 테니 그동안 보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심의하겠다는 그거 하나는 이번에 개정안에서 뺀 것, 그거 하나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국가수사위원회는 물론 만들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 11명의 위원회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아침 조간에 일제히 보도됐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수요일에 국회에 나가서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오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켜서 결국에는 정부조직법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면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답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붕만 그려놓고 기둥에 대해서는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69박 70일이라는 게 사실 그냥 법안이 69개라서 하루하루씩 치면 69박 70일인데 이걸 그냥 신동욱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선언적으로 말한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이게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방금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한 것처럼 민주당도 역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국회가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여야가 뭐 단판을 지을 가능성,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해결을 못할 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69박 70일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목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단순하게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특히 오늘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알리는 모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하게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69박 7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4개의 쟁점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6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발목을 잡겠다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생에 대한 파괴를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하고서 국민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비쟁점 법안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이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 검찰청 폐지하는 이 법안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목 잡는다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생을 발목 잡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생 파괴범으로 지칭받을 수 있다. 그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잡혀 쓴 10초만 말씀을 10초요. 드리면은 예. 그 비쟁점 법안들을 그럼 먼저 하지 그러셨어요.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 비쟁점 법안들 먼저 하시고 검찰 해체법은 우리 사회의 더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조금 뒤에 하면 뭐가 큰일 납니까? 추석 전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광범위하게 동의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16초를 쓰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생 법안을 투표하던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북 산불 특별법. 요건 이제 여야 이견 없이 사실은 민생을 위한 법안이죠. 말씀하신 대로요. 이걸 표결하는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말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발표에서 분명 찾기 바랍니다. 이거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그 연설 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그 막말 논란이 똑같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뭐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강릉이 됐든 어느 지역을 대입해봐도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 맞습니다.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있었던 최근의 대형 참사 중에서 그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족들이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와서 호남 출신 양양자 최고위원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유족들이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호남의 의석이 한석도 없는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왜 양양자 최고위원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겠는가 한번 민주당에서 자문해보시고 호남에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호남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도 더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사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아무튼 호남에서는 불 안 나냐라는 걸 송원석 원내대표 사안이 있은 지 며칠 안 됐는데도 크게 말했다는 거는 글쎄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동대구역에 모였을 때 이거 실효성 있겠어?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권 출범 초기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혹 하나 가지고 아주 정권을 다 뒤흔들었던 민주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싸울 수만 있다면 그때처럼 그런 의혹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검찰청 폐지, 사법부 독립 침해, 3,500억 불, 그리고 북핵에 대한 인정까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릴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집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미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번 대구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지자 숫자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 2월경에 세이브코리아에서 주최했던 그런 집회보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추석이 지나게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월요일 이 시간에 이 장애 집회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공개된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법안 표결 직전입니다. 필리버스터가 곧 한 20분 정도 뒤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2.3 계엄 그날의 밤의 실상, 그리고 전직 검사가 바라보는 검찰 개혁까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새로운 추가 사건 첫 공판에 네네. 참석을 했습니다. 가슴에는 수형번호 3617번, 그리고 예. 흰머리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고요. 예.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뭐 출석하는 모습이라든가 태도 이런 부분도 뭐 눈여겨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점도 본인이 뭐 보석 이유로 건강 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살펴봤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뭐 진술, 뭐 태도 이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태도를 보면요. 네. 물론 뭐 전문을 다 시청자들이 알 수 없고 저희도 알 수 없지만 네네. 언론을 통해서 또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뭐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예. 부하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군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누를 끼친 거에 대한 사과라던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예.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내심의 영역이라 추론인데요. 네네. 이런 발언을 하면 재판장에게든 예. 특검에게든 좀 화를 돋구는 발언이라서 좀 불리해지는 발언 아닙니까? 당연히 불리해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본인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고집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보면은 지금 현재도 아직도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던가 본인에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좀 대통령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너무 보스같이 말한다, 또는 뭐 재앙적으로 말한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도 있었는데 글쎄요, 앞에 있는 특검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말한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히려 윤석열 피고인의 이 보석 사유라던가 혹은 공소 사실에 대한 본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좀 어떻게 보면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런 진술들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 진술이 유치했다 이렇게 또 대받아 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보석신문 과정에서 빨리 차라리 재판을 받고 싶다. 불구속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기술 쓴다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석 사유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편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구속되어 있으면서 운동이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변호인 접견이라던가 이런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이 사법 절차에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워낙 중한 죄를 저질렀다 보니까 지금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렇게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본인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풀어주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쥐견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서 보석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보석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의 경우에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뭐 다수 관련자들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 내란 그리고 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법정형도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형 선고가 있는 사건에서 함부로 풀어준다는 건 있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현재 그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서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이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인용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사실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난번에 그 지기현 재판부의 그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법 감정에 큰 그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보석을 만약에 허가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그 일반인의 법 감정이라던가 일반인의 그 평균적인 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사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보석이 허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법 감정을 떠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리고 수사 경험상으로 따져봐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희박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을 오늘 모신 이유가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고 또 뭐 영장 청구 임박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12월 3일 그 계엄 그날 밤에 과연 법무부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했느냐, 더 나아가서 계엄에 가담한 것이 맞느냐 등등을 여쭙고 싶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많은 언론을 통해 좀 알려졌습니다만 류혁 담당관께서 계엄 선포 후에 소집된 회의에서 바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계엄 관련된 건 나는 가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그날 다 아시는 바처럼 뭐 12월 3일 뭐 자정 가까운 무렵에 제가 이제 법무부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 이렇게 실국장 단톡방에 그날 뭐 회의에 실국장들이 장관께서 지금 용산에서 바로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실국장들도 바로 법무부로 모여라 이런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된 것이고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뭐 실국장을 비롯해서 주무 과장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었는데 저는 사실 뭐 들어가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묻고 그리고 나서 뭐 박성재 장관이 뭐 그렇다고 하기에 바로 저는 뭐 이런 회의엔 참석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박성재 장관은 용산에서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과천으로 오는 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실국장들 모여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댁에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대국민 다만은 보신 상태였고 모이라고 하니 계엄 관련이겠거니 생각은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짐작을 하고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뭐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박성재 장관에게 그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법무부라고 적힌 로고가 적힌 그 메모지에 급박하게 쓰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사무실에 원래는 통상적인 회의라면 제가 제 사무실에 들러서 업무일지도 챙겨가지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뭐 제 나름 생각이 있어서 회의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12월 4일 00시 09분 자정 그렇습니다. 조금 넘긴 그 시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셔서 시간까지 정확히 기재를. 그때 그게 그 제가 12월 3일이냐고 그 비서관에게 물었고 그랬더니 방금 전에 자정 넘어서 4일 됐습니다 하고 제가 시계를 보니까 00시 09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부터는 뭐 이런 그 계엄 논의나 이런 거로부터는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 본부장과 출입국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다른 인터뷰에서는 약간 기억을 더듬으시긴 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셨지만 그때 어떤 대화가 좀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2번 들어갔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묻고 사직 의사를 밝히려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비서관에게 전달한 다음에 제가 나가기 전에 이제 한마디를 하느라고 이제 또 들어갔었는데 두 번 보았을 때 그 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박성재 장관이 그 출입국 본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출입국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은 당시 박성재 장관이 계엄 관련해서 업무를 각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예를 들면 출입국 관련해서는 뭐 출국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교정본부에게는 혹시 모르니까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확충하라는 그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게 지금 특검의 의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쭈는 건데요. 당시에 박 전 장관이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 위헌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에게 보여주었던 박성재 장관의 태도라던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이 박성재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계엄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 중에서 박성재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뭐 현장에 있었던 실국장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박성재 장관이 그 회의 현장에서 이 계엄의 문제성이라든가 혹은 좀 위법하다던가 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표현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태도라던가 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순차적으로 검찰과장, 그다음에 출입국본부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던가 이런 것에 비춰보면 저로서는 박성재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밤 오후 11시쯤에 용산에서 박 전 장관이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그 통화 내역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과장,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까지도 통화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8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탄핵 사건에도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임무 용지에 뭐 기재부에서 해야 될 이렇게 임무가 부여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법무부에도 그런 정도 뭐 검사 파견이라던가 그다음에 교정 시설의 여력을 확인한다던가 문제가 되는 인물들에 대한 출입국 금지라던가 그런 임무가 부여된 쪽지가 존재했고 그런 쪽지에 따른 그 실행 행위로서 법무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쉴 새 없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었나. 전 그냥 뭐 제 나름대로 추측이긴 합니다만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데 이게 위헌적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이 되려고 그런 인식을 굳이 안 했더라도 이거 나중에 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박성재 장관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뭐 법무부 실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서야 좀 후회하는. 그때서야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류혁 전 법무부 관찰관께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죠.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건가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다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그 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제 개인적인 뭐 소회라든가 입장 이런 거를 다 사실대로 뭐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왜 위헌이라고 했는지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그 계엄 선포의 요건이라든가 형식, 뭐 요건 기본적으로 제가 뭐 형식이 불비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계엄 포고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이 보여준 그 계엄 선포의 이유 그리고 요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포고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뭐 국회의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약한다던가 혹은 사실 뭐 계엄으로도 계엄과는 전혀 무관한 뭐 전공의에 대한 처단 운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정상적인 계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청구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보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뭐 제가 뭐 참고인 그 소환을 받기로는
박성재 장관에 대한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참고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뭐 특검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뭐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뭐 그 만만한 죄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된 뭐 뇌물이나 이런 보도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내란 특검 그리고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것은 좀 잊혀진 듯해서 류혁 전 법무감찰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주제를 바꿔서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18시 23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테니까요. 그러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약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요. 소회라고 할까요? 좀 착잡합니다. 사실 뭐 검찰이 과오가 많았기 때문에 그간의 뭐 과오를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저야 사실 뭐 법대 출신도 아니고 법대 출신도 아니면서 사법 시험을 치게 된 것이 뭐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쳤던 것인데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허탈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를 아주 원망하고 뭐 좀 뭐 욕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러는데 지금 현재 뭐 조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묵묵히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뭐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가 있을 테니까 뭐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맡은 바 일을 묵묵히 수행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착잡하다. 아무래도 뭐 검찰이 자초했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냥 30년간 몸담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착잡하다라는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사태를 뭐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일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들을 잘못 처리하고 너무 그 권력의 그 탐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몰입해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일부 그 검찰 인물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앞으로 주어진 임무를 좀 성실히 수행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뿐입니다. 엊그제 24일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요 공개적으로 정부 여당의 이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전반적인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 그 직무 대행이라는 자리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고 좀 허용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뭐 그런 발언을 뭐 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좀 자제하지 않고 함부로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날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질문을 받고 곧바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선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장관으로서는 뭐 검찰총장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정도의 주의 촉구라던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촉구. 그렇군요.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강론을 정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간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쪽 또는 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서 이거는 좀 들을 만하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예. 혹은 저 막강해진 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예. 방안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사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느냐 그리고 수사 권한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런 문제는 국민들하고는 사실 무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정된 마당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억제력, 수사력 이런 것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예.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형사 절차에서 누려왔던 권익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장이 앞으로도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검사로서 현 네. 시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어떤 최우선 과제라고 할까요? 좀 너무 넓은 범위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눈에는 예. 제가 예전에 그 선배가 썼던 책에도 있습니다만 그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은 어느 편을 들거나 어느 정파나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때로는 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정파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유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너무 거친 비난이라든가 과도한 비난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법기관 예. 그리고 사법 담당자들도 항상 편파적이지 않고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최대한 중립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수사나 내용도 그래야 좀 외형적으로도 그런 걸 그렇습니다.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이제 표결이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안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뉴스룸에서 이 부분은 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류혁 전 네.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 때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나이 떼고 생각해 볼까요? 나 이렇게 수익도 키우고 가족도 챙기고 잘 살 수 있도록 나이보다 중요한 건 나이니까 나에게만 꼭 맞춘 은퇴 설계 솔루션 신한 솔메이트. 노안, 아큐브로 시작해 보셨나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노안이어서 망설이면 안 되겠죠?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선명하니까 동공 크기별 디자인으로 선명하게 시작해 보세요. 아큐브. 누군가는 수척해졌다 했고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모든 사법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문이 있는 오늘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신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이게 기소할 만한 건이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일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다. 재량권과 국익이라는 대목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던 지난해 12월 3일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수척해졌는지 아니면 더 건강해졌는지 그 겉모습보다 그가 과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는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캔바로 만들어 볼까?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만든다. 캔바.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제가 찾던 완벽한 청소기 샤크 파워클린 360. 더 강력하게, 더 깔끔하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방향 흡입력까지. 360도 청소, 이젠 가능합니다. 샤크 파워클린 360. 몸의 회복이 첫 번째라는 이분들의 선택은 광동 경옥고. 대한민국 판매 1위. 약이니까 엄격하게, 광동이니까 고집스럽게. 그래서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옥고. 저도 이제 광동 경옥고입니다.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미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났죠. JTBC가 윤 전 대통령이 발표 근거로 삼은 액트지오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들은 경제성 평가에 쓸 수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